계절도 바뀌려는지 따스함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크지만 사람들의 외투가 바뀌듯 기존의 취향과는 다른 취향의 웹툰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웹툰니스타 2025년 1분기의 신작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매 분기마다 이렇게 이제 신작들 모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신작 추천은 말 그대로 비유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차 같은 거지. 가짜야 맞나요? 근데 이렇게 가차인데 안에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 근데 내가 뽑아서 나온 것을 확인했을 때 네. 앞에 부분은 그대로인데 뒤만 가려져 있는 가차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앞에를 봤을 때 이거 SSR인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다. 뒤에 깠는데 B가 될 수도 있어. 그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같이 달려보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또 5개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호님과 저의 픽이 하나밖에 안 겹칩니다. 취향이 달리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취향이 갈리는 걸 수도 있고요. 취향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나 다양하게 보고 있다. 웹툰니스타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다양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했잖아요. 이걸 들으시면 해결된다. 와, 역시 전문가 다릅니다. 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문가의 차이거든요. 농담이고 저희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추천을 해보죠. 정호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추천할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월요일날 업로드되고 있는 탄광 작가님의 통제구역관리부입니다. 통제구역관리부. 네. 그치. 이 통제구역이라는 곳들 이렇게 keep out 써있고 통행금지 써있고 이런 곳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요.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되는 곳일수록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는 없지만 마음 먹고 가면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통제구역. 저는 강가 쪽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강가요? 네. 그건 흔하게 볼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야 해. 강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즐거운 웹툰 예능 웹툰니스타를 들으면서 혼자서 멍하니 산책을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는 이제 통제구역이지만 위험구역은 아닌 거잖아. 그죠? 근데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놓은 곳, 이런 곳들 어떤 곳이 있을까? 와, 전 지금 당장 막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이래서 공익들이 안 됩니다.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아주 빡세게 관리를 해요. 24시간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탄약 창고 같은 경우에 네네.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밖에다 빼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쫙 이렇게 산 같은 데를 다 밀어놓고 네. 보이는 철조망 같은 걸 쫙 세워놔요.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건물을 조립식 건물 같은 거 가건물 형태인데 아래를 보통 이게 띄워놓습니다. 필로티 형태로 지어요. 낮은 필로티. 한 종아리 정도 높이 오는 데까지 띄워놓고 습기가 안 들어오게.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건물을 세우고 거기다 탄약을 넣어놔요. 그러면 탄약이 상하키가 있어요. 네. 탄약 창고가. 상키는 간부가, 하키는 당직사관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둘 다 간부긴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순찰을 갈 때 탄약관이 와서 상키 하키 같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걸 열어보고 탄약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앞에는 24시간 병력 2명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그 2명이 30분에 한 번씩 순찰을 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산을 30분에 한 번씩 타야 된다는 얘기야. 운동 제대로네요. 가서 빨리 갔다 오잖아요. 네. 한 10분 만에 갔다 왔다 쳐. 1시간 반 근무를 서거든요. 그러면 짬이 좀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능 좋은 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쓱 비춰봅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구역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가면 되는 곳 중에 진짜로 위험한 것. 이거는 나한테 위험하다기보다 국가 안보에 위협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위험한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이죠? 어떤 곳들이 있냐? 방금 말씀하신 강가 같은 곳,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요? 네, 발전소 중에서도 방사능을 이용한 발전소가 있죠.
거긴 진짜 위험하네요.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뭐 수력 발전소, 네. 댐 같은데 그런 데도 이제 시키고 있어야지. 통제가 빡세게 되어야 하는 곳들. 그래서 인적 드문 곳에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네. 위험한 곳들이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 가까운 곳 중에 위험한 곳들이라고 하면 뭐 쓰레기 처리장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야 되지만 폐차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건축 현장 아 그렇죠. 공사장 정말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곳들이 이제 통제구역에 들어가는데 웹툰으로 그릴만 하다면 통제구역 관리부라는 곳이 뭐 물론 흥미롭긴 해. 군인 얘기 말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죠. 그 좀 굉장히 흥미롭죠. 많이 땡기네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작품 아닐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절대 볼 일 없는 장르인 스릴러와 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괴담을 가지고 통제 구역을 만들어서 그 통제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스토리 이야기하기 전에 좀 정보를 이야기하자면 24년 지상 최대 공모전 1기에서 독자 인기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업로드가 많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무료 보기로 본 것까지가 지금 현재 2화까지 업로드 됐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피소드인 비상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와 이거 좀 특이했어요. 저는 이거 비상구 보자마자 8번 출구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네. 네. 8번 출구가 어떤 게임이냐? 일본에서 만든 인디 게임인데 내가 길을 걷다가 뭔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면 뒤로 돌아가고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 하면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되는 그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상 현상이 맞나 아닌가를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기괴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지? 통제 구역에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 자체에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모습들 보면 또 저희가 종종 한 번씩 언급하는 SCP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1화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SCP 소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나폴리탄 스파게티 계단 다뤄야 되지 않나? 라는 식의 댓글들을 나폴리탄 스파게티 계단이라니요. 나폴리탄 괴담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나 요즘 헷갈려가지고 스파게티가 들어가는 괴담류에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류의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SCP 소재로 쓴 거예요? 네, SCP 맞습니다. 적인 걸만 한 게 아니고? 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소재와 적이다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SCP를 소재로 했다고 하면 여기 SCP라는 단체가 등장을 해야죠. 등장하나요? 아니요, 등장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SCP도 저작권 등록돼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SCP를 쓰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이 SCP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과 저작권 협상을 하려면 그 개인들 찾아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네. 직접 갖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SCP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SCP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콘택트라는 회사 뒤편에 무작위로 생산되는 통제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통제구역이 뭐 이제 일정한 뭐 규칙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도 법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버펑크적이면서 동시에 백룸 요소도 가지고 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간을 이제 기록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통제구역 관리부인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통제구역 관리부의 이 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1화부터 좀 독특한 걸 보여주는데 이 관리부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도 덤이라는 좀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치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죠. 인형이 죽으면 데이터를 다른 인형에 옮기고 다시 그 인형으로 활동하는 모습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죽는 모습 그리고 2화에 끝날 때 통제구역 관리부와는 다른 진짜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연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화 뒤에 후킹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2화까지밖에 안 났지만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싶어서 이번에 들고 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화까지 나왔는데요. 쿠키를 구우셔야죠. 못 구웠습니다. 구우세요. 월급 벌어서 어디다 쓸 거야. 이번 달 월급이 좀 부족해서 저런. 광고라도 보고 굽겠습니다. 랭킹 급상승 1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작 랭킹 2위라고 합니다. 이런 괴담류 작품들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유쾌한 맛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재밌기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고 몸이 교체되고 이게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미키 17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요? 네, 봉준호 감독 영화인데 그것도 계속 죽는 거거든요. 오. 네, 죽었다 살아나고 이래요. 근데 이런 괴담률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막 그런 영화인데 네. 약간 통제구역관리부라는 작품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인기 있을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뭉쳐놨고 그 중에서 이제 흔히 그 마이너한 취향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얘기들 있잖아요. 전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 SF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SF를 좋아하는데 눈높이가 겁나 높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잘 만든 SF가 아니면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리스크가 커요. 15,000원이야. 입장료가. 네. 그렇죠. 근데 웹툰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죠. 네,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SF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전면적인 하드 SF 막 해가지고 과학이 어쩌고 막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SF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회빙한도 SF예요. 따지자면.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SF죠. 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그 작품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네. 올라온 지 지금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네. 근데 관심이 56,000개가 넘습니다. 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거 아닙니까? 많죠. 많으니까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소재들을 활용했다는 게 우선이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관심이 없으면 네. 사람들이 좋아요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아요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안 본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많이 없는 겁니다. 오, 한순간 무서워졌어요. 지금 다양한 신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피로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독특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인기 있다고 하는 장르가 뭡니까? 보통은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는 로맨스 판타지나 아니면은 정통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정통 판타지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통 판타지 작품들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에녹이랑 그리고 에녹은 좀 전통 판타지라고 말하기 좀 힘들까나요? 그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였나? 네, 그게 지금 가장 전통 신작 중에 신작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작 중에 마요너구리 작가님이 하시는 시체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이 지금 올라온 지 이것도 비슷한 때에 올라왔어요. 2월 말쯤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25,000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되게 마이너해요. 정통 판타지 중에서는 네. 마요너구리 작가님이 되게 다크한 판타지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인기 없어라고 할 만한 장르예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폐황후 마리아라는 작품, 이 작품은 소설의 원작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같은 그 비슷한 기간인데 이 작품은 33,600개예요. 그러니까 개인 작가가 독특한 소재를 예쁘게 말아볼 수 있으면, 맛있게 말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인기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인데 왜 자꾸 트렌드를 따라가냐 이거야.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 제가 트렌드 분석을 지금 한 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웹툰 쪽에. 네. 분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쓸모없다. 이거 분석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네. 3년 동안 판 결과가 그거예요. 뭐 먹고 살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충분히 인기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류의 작품들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매니아층이 목말라 하고 있으면 거기다 물을 부어주면 쭉쭉 자라겠죠, 팬덤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잘 노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저희 사이사 작가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도롱이라는 작품 기억하십니까? 네, 알아요. 도롱이를 그리신 사이사 작가님께서 그리신 작품이에요. 눈에 밟힌 발걸음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이사 작가님이 작년에 졸업을 하셨어요. 네. 졸업 전시에 냈던 작품을 고쳐서 가져오신 거래요. 대학생이셨어요? 네.
보법이 다릅니다. 신기하다 진짜. 제가 천재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도 않죠. 제가 그런가? 보기에는. 아무튼 근데 사이사 작가님은 이 사람은 진짜 보법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작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작에서의 색채와 지금의 색채가 발전됐다가 아니라 달라요. 다르다고. 네. 그렇죠. 쓰는 색감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 그림만 봐서는 이거 누구지? 라고 생각할 만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도롱이 때는 배경이 산이었거든요. 맞아요. 산과 숲이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들은 건조하지 않죠. 그렇죠. 약간 습하죠. 네. 그런 느낌이 채색에서 묻어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울이에요. 눈발이만 갈려요. 그럼 어때야 돼요? 건조해야 되죠. 건조하죠. 그게 느껴져요. 아니 사실 저는 그 도롱이를 보긴 했고 지금 현재 추천해주신 작품 안 봤어요. 근데 그림체만 보고 도롱이를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그림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은 일단 그림부터 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습한 것 말고 건조한 느낌. 네. 그게 박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또 판타지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판타지긴 해요. 근데 배경이 도시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전작이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조금 판타지는 아니고 좀 과거 느낌이 좀 물씬 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도시가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약간 그 투모로우 기억하십니까? 네. 재밌었죠. 원래는 더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였는데 그쵸? 내일 모레였는데 한국인들은 그러면 긴박감을 안 가진다고 해서 투모로우가 되어버린. 내일이 돼버렸죠. 네.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그 세계를 그린 작품인데 약간 그 느낌도 나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만화에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세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처음 보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계의 설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사이사 작가는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배경이 깔려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현재 웹툰계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 작가들 중에 가장 연출적인 측면에서 네. 감각적인 연출로 이 설득을 가져가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믿어지지 않습니다. 첫 작품부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전혀 다른 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오셨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첫 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폰트예요. 네. 좀 감동했잖아요. 왜요? 노트에 쓴 손글씨 폰트와 생각풍선 폰트와 네. 말풍선에 있는 폰트가 다 다릅니다. 지금 저 이거 설명드리면서 1화 그냥 쓱쓱 보고 있거든요. 제대로 폰트 안 보고. 근데 그냥 그림만으로 배경과 상황이 다 설명이 돼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가 말도 안 되는 작가예요. 작품은 아직 몰라. 가짜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나는 일단 도롱이를 봤으니까 일단은 믿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이 되게 좀 저의 입장에선 되게 현실에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작품. 현실의 문제들을 좀 많이 차용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천천히 뜯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내용 자체가 이거 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가족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동생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해열제를 들고 있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말풍선을 보지 않았지만은 벌써부터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 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대사 몇 줄로 네.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스킬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랄까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해내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능력. 도롱이 때도 느꼈지만 작가님이 탁월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가족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좋은 작가의 조건이라고 하면 확실히 기본적으로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눈에 밟힌 발걸음. 오늘 저희 녹음하는 당일 오늘 이제 4화까지 무료 보기가 올라와 있네요. 네. 이거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다시 1화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세 작가님의 눈에 밟힌 발걸음이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작품은 요즘 들어서 왜 자꾸 스포츠물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스포츠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업로드된 네이버 웹툰에 등장한 목요 웹툰 턴오버 작가님의 업셋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이 좀 특이한 게 주인공이 처음부터 경기를 뛰는 게 아니고 소꿉친구로 인해서 끼어 팔기식으로 명문고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명문고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졸업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본인은 이제 벤치에서 더 이상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도 친구처럼 경기를 뛰고 싶은 인물이기 때문에 명문고에서 뛰쳐나와서 다른 고등학교로 입학하여 농구부에 들어가 경기를 참여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무료 보기는 10화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요. 사실 스포츠 만화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제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만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초반에는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농구만 해도 길거리 농구나 아니면 3대3 농구만 해도 보통 3명 상대방까지 6명이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다른 팀까지 정규 풀코트를 하면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네.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분산되잖아요. 처음부터 10명이 나와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가베이지 타임이라면 저희는 가베이지 10이에요 이러면서 등장해가지고 10명이서 자기소개하고 우르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일화야, 그죠? 한 명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석이고 모든 스포츠 만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재능은 있어. 근데 할 이유가 없어. 또는 하고 싶어. 근데 못해.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욕망을 빠르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게 주인공의 욕망이 저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렵다라는 것을 한 방에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스포츠 뭐가 됐건 네. 한 번쯤은 해본다고. 그렇죠. 축구 한 게임은 해본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기고 싶어. 이겨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 네. 하는 욕망들은 다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욕망하냐 이거야. 어려우니까잖아요. 그렇죠. 주장으로서 뛰어야 되니까요. 주장이 주전. 주전. 네. 네. 주전으로 뛰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뛰는 게 어려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뛰는데 이기는 건 더 어려워. 맞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 만화에서는 욕망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장르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왜 내가 스포츠를 하는데 농구 만화예요? 네.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드래곤이 등장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 네. 축구를 하는데 목에다가 갑자기 이걸 철컥하고 채운 다음에 너희들이 스트라이커가 되지 않으면 터트려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미친 만화가 세상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블루록이라고 있죠. 블루록이라는 만화가 있어.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제한을 하지 않으면 변수가 통제되어 있는 그 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저 같은 만화에서는 네. 이도류를 꿈도 못 꿨던 거야. 왜냐면 스포츠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타니가 나온 뒤로는 앞으로의 야구만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는 현실 그리고 룰 이 두 개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비집어 넣는 게 스포츠 만화예요.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 고등학교라는 제약을 요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넓어져요, 요게 약간. 네. 근데 한국은 이게 다시 왜 좁아지냐면 입시가 들어오면 좁아져요. 근데 그걸 되게 영리하게 해칭한 거예요. 말하자면 고등학교라서 좁아졌어. 입시를 해야 돼. 네네. 근데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저 새끼 때문이야. 맞아요. 에이스 친구.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예요? 깍두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큰 결단을 내렸다 하면서 뱀의 머리가 될란다. 나 용꼬리는 싫다 하고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역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에서는 팀이 에이스예요. 그렇죠.
팀이 되게 잘 나가는 팀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붙는 클리셰죠. 그렇죠. 많이 붙죠. 네. 지금은 잘 나가지 못하는. 왜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돌석 작가님의 그 나더버나 아니면 펜홀더나 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과거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나 과거의 영광이 있는 팀이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팀이잖아. 맞아요. 지금 그냥 아예 그냥 꼴등이다. 그냥 팀이잖아요. 그냥 팀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너무 강력할수록 상대방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는 더 약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장의 공간이 이렇게 커지죠. 북상구가 전국 대회를 출전했을 때 1회전에 왜 사랑을 만났냐? 이게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도 있었어. 그쵸? 김판석도 있었고 쭉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스포츠 만화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업셋은 일단 첫 번째 조건, 주인공이 욕망하는 것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최악의 상황으로 똥통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에게 제약도 있어야겠지. 그렇죠. 무슨 제약이 붙었습니까? 경기를 못 뛰는 거죠. 경기를 못 뛰나요? 왜 못 뛰나요? 일단은 그 주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전학 갔다며. 전학 갔죠. 전학 갔어. 네. 똥통에 빠졌잖아 지금. 그렇죠. 이 똥통에서 여기서 대인에 대한 제약도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이 똥통이었대. 내가 슈퍼맨이면 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날 수 있으면 네. 뭔 상관이야 똥통인 게. 그렇죠. 똥통 들고 캐리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주인공 성장할 수 없잖아. 그렇죠. 리셋시키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미들슛이 안 됩니다. 점프슛이라고 하죠. 점프를 해서 슛을 넣는 게 성공률이 자꾸 낮아요. 원래 주특기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드리블을 좀 더 이제 잘하고 그리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골밑슛을 하는 걸 더 잘하고 더군다나 좀 팀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또 판단력이 되게 빠른 인물이에요. 근데 슛이 안 되니까는 혼자서 연습하는데 이거 안 되네? 라고 합니다. 그걸 감독님이 조금 고쳐주고 이후에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송태섭인 거야. 슬램덩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송태섭이요. 딱 맞잖아요. 코트 위에 사령관이야. 공을 갖고 있고 다음 패스를 연계시키는 플레이 기가 막히게 잘해. 드리블, 스틸 다 잘해. 근데 슛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피지컬은 어떻습니까? 피지컬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네, 키가 크고 그렇다고 몸싸움에서 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대농구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 미들슛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3점. 꿀밑 아니면 3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무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현대농구가 어떻게 접목될지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겠다. 네.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즘 농구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작품은 네이버 웹툰의 모교 웹툰 턴오버 작가님의 업셋입니다. 네. 작가명도 턴오버. 턴오버가 무엇이냐? 네, 턴을 넘기는 것이죠. 네. 나의 차례는 상대방에게 턴을 넘겼다는 거예요. 네. T5라고 씁니다. T/5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건. 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작품은 이상돌 작가님의 여자 사람 친구라는 작품이고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방학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언제든. 그렇죠. 뭐 대학교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일정 기간 동안 못 봤던 친구가 다시 왔는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험. 그건 있죠. 그건 있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던 애였어. 네. 근데 얘가 확 달라져서 오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휘어잡는 걸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많냐면 그냥 특히 중고등학생 때 저는 학원에서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학원을 제가 다니다 안 다니다 했어요. 종합학원을. 영어 학원을 좀 다녔는데 근데 종합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중2 여름방학 때 학원을 끊었다가 네. 다시 왔어요. 네. 3개월 뒤에. 근데 애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야. 어른이 돼서 왔어요. 외모적인 거나 모습들이. 네. 네. 그러니까 쟤 한번 못 알아봤어. 네네. 근데 자꾸 제 등을 팍 때리면서 왜 모른 척하냐는 거야. 씨발 누구세요? 너 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걔가 갑자기 이 반 전체에 어떤 그 관심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쟤 봐, 웅성웅성 그렇게 된 거야.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고2 겨울방학 때 저희 학교에 뭐가 유행을 했냐면 여자애들 사이에서 그 쌍꺼풀 찍고 오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저희는 2학년 3학년이 같은 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끝나고 왔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온 거야.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클라이니까 잠깐만 못 봐도 휙휙 바뀌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잘 몰라. 아,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보면 왜 완전 꼬맹이인 줄 알았는데 조카들 막 보면은 막 갑자기 확 커가지고 사촌 동생 제 사촌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사촌 조카가 어느 날 2년인가 만에 봤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삼촌 이러는 거야. 나는 얘를 기어다닐 때부터 봤는데 뭐지? 내가 군대 갔을 때 분명히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던 애였는데 삼촌 나 용돈 좀 이러는 거야. 나 그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잖아요. 아, 네. 아이들이. 그때 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였어. 그냥 친구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방학 동안 확 예뻐져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친구를 봤을 때 갑자기 쟤 예뻐졌다.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시작점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 여자 사람 친구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땐 1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방학이 한창일 때. 친구들은 3월에 만나니. 네. 이 작품이 절정쯤으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확 끝나고 한 번 쉬었다가 두 번째 사건 올라갈 때쯤이면 여름방학이거든. 시기가 딱 맞네요.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맨스 작품이고요. 네. 관심 기준으로는 좋아요 기준으로는 지금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웹툰을 보는 주요 연령층한테 네.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보기 기준으로 12화까지 연재가 되었는데 네. 딱 그 새학기 시작이잖아요. 새학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뭐냐? 수학여행 에피소드입니다. 전 이것도 어느 정도 노린 게 아닐까? 왜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 에피소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무료로 공개될 때쯤에 네네. 수학여행 가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다고? 이렇게 노린다고? 이거를?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리얼타임인 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만약에 계획하신 거라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멀어요. 그쵸. 저희는 이제 네. 많이 멀죠. 너는 가까워요, 그래도. 그래요? 너는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는구나. 얼마 안 나죠. 네. 그러네요. 세미님이 좀 가깝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게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딱 끄고 나서 내 나이를 생각하고 약간 우울해졌어. 아니 그걸 나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야.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정도로 느끼게 만들어준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좀 되게 좋았어요. 좀 그거 궁금하네요. 첫 시작이 브이로그 찍는 걸로 시작해요. 야,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는 브이로그라는 게 없었으니까. 브이로그 같은 소리 하네. 야, 핸드폰에 카메라 되는 것도 몇 개 없었어. 그건 그렇죠. 너는 아니겠다. 저는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네. 고3이. 제가 저 하는 이유는 정우랑 저랑 원래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여서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버렸대. 죄송합니다. 정우님도 그러시잖아요. 당신이 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돌 작가님의 여자 사람 친구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작품은 사실 좀 재민님이 뽑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뽑은 게 좀 특이했다. 저는 원작품 하실지 아는데 안 들어도 알겠어. 야구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작가 모두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카카오 웹툰에서 화요일날 업로드되고 있고 스토리는 장인님이 그리고 그림은 황지성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리듬앤 베이스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황지성 작가님과 장희 작가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황지성 작가님은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전부 야구만 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야구 책도 쓰신 분이에요. 진짜요? 네. 야구와 관련된 책도 쓰셨고요. 장희 작가님은 데뷔작이 사회인 야구에 대한 만화였고요. 그리고 하나이글스와 그 콜라보해서 하나이글스 브랜드 웹툰을 맞습니다. 그린 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판타지로 잠깐 외도를 하신 다음에 그거 넷플릭스에다 대박 터트려 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는 야구를 해야 되냐며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보면은 장희 작가님이 야구로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작품이고요.
사실 카카오에서도 이제 추천하는 명작 야구 웹툰으로 퍼펙트 게임이 뽑히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리듬앤 베이스볼도 명작 야구 작품으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중학교 때 이제 배터리였는데 둘에게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이가 프로가 돼서까지 이어져요. 서로 프로에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막 실력 못한다라고 뭐 서로 막 뒷담까지 깐 사이가 돼버렸는데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프로가 된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는 나이가 42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실력이. 그런 상태에서 각자 속해 있는 그 프로팀이 우승 대회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감독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둘을 각각 버림패로 이용합니다. 그럼 버림패로 이용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투수는 그냥 일부러 타자를 맞추는 거고 타자도 그냥 맞아달라는 소리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든 그냥 버림패로서 이용되긴 하는데 둘의 자존심은 선수 자존심이다 보니까는 그냥 둘이 서로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맨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구장 안에서 일어나면 이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야구장 밖에서 일어나면 그냥 패싸움이라고 부르는 개싸움이라고 부르는. 그러다 보니 이제 각 두 팀에서는 이제 버림패로 쓰는 선수들 모두에게 그냥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실을 찾고 했었는데 뭐랄까 고액 연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뭔가 미래가 보이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팀 스피릿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아니야. 맞아요. 없어도 그만인 선수들인데 지들끼리 쳐 싸우고 앉았어. 그러면 잘 나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해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 진짜요?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인데 네. LG 트윈스라는 팀에 그 조인성이라는 포수가 있었고요. 네. 심수창이라는 그 투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둘이서 헤드락을 걸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같은 팀인데. 경기 중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구단주가 네. 저 새끼들 화해 안 시키면 안 할 거면 다 트레이드 시켜버려라. 팀의 핵심 전력이었단 말이야.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포츠라고 부르거든요. 네. 구단주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나라는 재벌이죠. 재벌 기업이 그 이미지를 위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쳐 싸워? 그럼 그거면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내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두 선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싶다였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죠. 새로 선수 생활을 하긴 힘든 상황이고 주변에서는 좀 2군에서 그 코치 겸 감독을 같이 뛰는 거를 플레잉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게 어떻겠냐 또는 어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제 코치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오지만 둘 다 다시 선수로서 뛰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QC 코치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수 겸 코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작년에 박경수라는 지금 저희 코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은퇴를 하기 전에 QC 코치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퀄리티 컨트롤 코치예요. 그러니까 팀 전체의 스피릿이나 이런 거를 감독하는 그런 류의 어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응원단장이고요. 네. 좋은 말로 하면 보통의 코치들이 보직에 있는 코치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는 코치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팀 스피릿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것이 저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라고 봅니다. 남들 보고 있는 데서 쳐 싸워서 방출됐는데 어디서 일을 해라? 전 자숙해야 된다 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연수를 가든 뭘 하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둘 사이가 여전히 나쁜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둘의 사이를 살짝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런 말을 하죠. 투수의 폼을 다시 올리기 위해 배터리로서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둘 다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선수로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안 뛰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선수인 게 그렇게들 중요한가 봐. 그게 진짜 중요한가 봐요. 사실 이 작품 보면서도 느꼈던 게 둘 다 나이가 꽤 있잖아요. 42이라는 나이가 있는데도 선수로서 다시 뛰고 싶으니까 술을 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쳐 싸우지를 말았어야지.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것도 아니고 42이면 지금 현역 최고령이 43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개 잘해요. 아, 그렇게. 최성우라는 선수인데 개 잘합니다. 아, 그렇게 잘해야 오래 있는 거군요. 당연하지. 근데 나이만 처먹어서 지금 뭐 경기를 뛰네만에 하고 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제가 베테랑한테 박한 이유가 이제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년의 뭐를 어쩌고 막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 선수들이 우리 팀에 온다?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야. 지들끼리 24도 아니야. 42이 첫 싸워가지고 방출당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아, 우리 팀에서 받는다? 그러면 어질어질합니다. 그렇죠. 너무 싫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낭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최강야구랑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전 최강야구도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던데. 나의 물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네. 그 최강야구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KT에서 은퇴를 했는데 전성기에 은퇴를 했는데 네. 우승하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전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방송인이 되려고 했던 건지 최강야구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 팀에서는 안 보여줬던 팀 스피릿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죠. 이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너무 화가 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류의 어떤 그 선수로서의 로망 같은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 장희 작가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하나이글스에서 했던 작품도 그런 류였어요. 아, 그 브랜드 웹툰 말씀이신 거죠? 원래 한쪽 어깨를 다쳐서 공을 못 던지게 됐는데 반대쪽으로 연습을 해서 재활에 성공해서 올라간다라는 메이저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그걸로 올라갔던 근데 그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야구 팬의 입장에서 또 야구 시즌이잖아요. 이제.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워밍업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노를 위한 워밍업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지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시범 경기 중인데 시범 놈들이. 아, 시범 경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작품은 카카오 웹툰의 화요 웹툰 그리고 역전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스토리 장희 작가님과 그리고 홍지성 작가님의 리듬앤 베이스볼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은 약간 현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봐야 되는데 야구 관몰입이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우리 팀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석훈스 작가님의 마흔 즈음에 라는 작품입니다. 아, 저 이거 봤어요. 이 작품 소개만 딱 놓고 보면 그리고 이 1화만 딱 보시면 이거 이재민이 추천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40살이에요 주인공이. 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 혼자인 거야. 네, 싱글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40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직장에서도 이제 슬슬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네, 그런 시기예요. 그때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아보겠어. 불혹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실 저는 이 작품 처음 1화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소개팅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 본인이 40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에 나오는 외모는 되게 훤칠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뭐야? 40쯤이라며? 왜 이렇게 젊어? 라고 그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살을 바뀌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으로.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저도 한순간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거울을 봤거든요. 비슷하더라고요. 망가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이고 현실 인지가 안 되는 게 약간 그 전 모습이었던 거죠.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그 현실 인지가 아닌 거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봤냐? 배꼽 파는 느낌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뭔 느낌이죠? 배꼽 냄새 맡는 느낌이라는. 그거죠. 막 귀지라든지 약간 좀. 근데 왜 유튜브에서 블랙헤드 제거, 레전드 귀지 제거 이런 거. 저 그거 좀 봤죠. 네. 저도. 그걸 왜 보는지 그 감각을 이걸 보고 이해했습니다. 남의 귀지 빼는 걸 왜 봐? 이 느낌이었구나. 그 묘하게 시원한 감과 플러스 쾌감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뭐랄까. 아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아니 복잡하죠. 느낌이 복잡하죠. 그 더러운 느낌에 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러운 작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저열받아.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놓고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블랙 코미디스러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전 그게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일종의 통쾌함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통쾌할 것이고, 누군가는 약간 내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내 이야기인가라든지 아니면 좀 내려놓고 보면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어떤 작품이고요. 예. 읽으면서 나이 들기 싫다라는 생각을 저 마음은 이제 눈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거든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과 저 사람도 저렇게 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 사람도 현성민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해가 되지? 답답하다. 그래서 아저씨로서 아저씨 추천. 네, 그렇습니다. 네. 석훈스 작가님의 마흔 즈음에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추천할 작품은 카카오 웹툰에서 월요 웹툰으로 올라오고 있고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무도 작가님이라고 하긴 좀 두 분이시니까 네. 팀 시무도라고 할게요. 팀 시무도 작가님의 이제 중도빌라입니다. 중도빌라라는 작품을 왜 끌렸는가 싶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좀 사람 냄새를 맡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체가 막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중도 빌라라는 7가구의 각각이 다른 이제 가정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웹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좀 재밌는 게 1화에서 길고양이가 밥 달라고 약간 좀 옥상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오는 길에 각 호수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 앞으로 이제 그 밖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들, 어머니 진지 드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 자녀가 이제 뭐 등교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가족들과 대하는 모습 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그냥 내 옆집 앞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네를 먼저 각인시켜줍니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새로 한 명이 이 빌라에 이사를 오면서 이제 완전체가 된 그 빌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평범하지 않아. 왜 주부 육성중이 그랬잖아요. 진짜. 저런 이웃들만 있으면 복 받은 거지. 근데 그 만화를 보고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화 안에 들어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군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게 또 만화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좀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주부분들이 보시는 것도 꽤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좀 노부부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중간에. 거기서 뭐 어머니 막 진지 드셔야죠부터 시작해서 막 기분 맞춰드리려고 일부러 좀 뭐 좋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옆집이 이사 왔으니까 옆집에서 씨를 떡 돌려야지라고 할머니가 말하는데 요즘 떡 안 돌려요 했더니 삐져요, 할머니가 또. 시어머니가. 요즘 사람들은 떡도 안 돌리고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옆집 총각이 좀 바빠서 나중에 사올 거예요 라고 말하고 남편한테 빨리 연락해서 시루떡 좀 사오세요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주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작고, 근데 주부뿐만 아니라 그 옆집에 산 총각은 또 혼자 살아요. 최근에 이제 독립한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나 쉽게 공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둘 말고도 다른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점차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그 한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각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자체에 그냥 끌린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라이트한 시트콤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월요 웹툰으로 시무도 작가님들이 연재하고 계시는 중도빌라입니다. 저희가 작품을 선정할 때 하나가 겹쳤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 겹친 작품을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일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있고 실은 이전에 나는 이 웹툰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재형 작가님의 고대동물기입니다. 네. 고재형 작가님은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이 작품은
모두가 지금 화제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제 주변에서 웹툰 좀 본다 하시는 분들부터 웹툰계의 어느 정도 발걸치고 계신 네. 기자분들까지 오. 다 이 작품 뭐냐? 라고 하고 계세요. 미리 봐서 축복인 걸까요? 아니면 다시 봐서 반가운 걸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깊게 공감돼 버렸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연재를 했냐면 2월 22일부터 연재를 시작했고요. 네. 제가 2월에 그 이달의 신작으로 꼽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 인스타를 제가 못 봤어가지고. 인스타 좀 봐요. 죄송합니다. 리포스트도 좀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고대 동물기는 공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룡 시대에 대한 얘기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주인공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알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네. 당시 최고의 포식자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괜히 폭군도마뱀이 아니에요. 한때는 티렉스가 행동이 굼뜨고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냥을 했다기보다는 죽은 동물들을 뜯어먹는 청소부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근데 기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옛날에 그게 주류학설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나의 티렉스는 그렇지 않다는. 씨발 니들이 뭘 하셈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식자는 맞아 지금은. 그렇죠. 근데 깃털이 달려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 나오죠. 그 지랄 맛을. 나의 티렉스는 그렇지 않은 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란 말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거든요. 진짜요? 네, 종류할 때 제가 두 종류를 좋아하는데 네. 하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요. 오. 하나는 티렉스입니다. 정말 예상외의 둘인데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게 발견되기 전까지 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제일 큰 공룡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고요. 그 혹시 주라기 공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 보긴 했죠. 네, 저 어릴 때 그 영화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영화 전체에서 공룡이 몇 번 안 나와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 임팩트가 너무 셌어. 처음에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쿵 맞아요. 하면서 걸어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각인이 됐고요. 그리고 2에서 원이 2다. 2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이렇게 얼굴 들이미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있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코가 거기 달렸는데 어떻게 숨을 거기까지 쉬지? 나중에 그 기공이라는 그 뼈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의문이 풀리긴 했지만 그런 류의 어떤 거대함. 그리고 두 번째 티렉스를 왜 좋아하냐면 네. 그 지금 여기에 그려진 고대 동물기에 그려진 모습이 제가 아는 티렉스거든요. 일단 겐지 폭발입니다. 그렇죠. 무슨 설명이 부리를 달고 죽여버려 진짜. 거대한 닭과 다르지 않다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꼬리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과학적으로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과학적으로는 털이 달려 있었겠지. 하지만 컨텐츠에서는 이 모습이어야 한다. 다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슬퍼지죠? 너 이 자식 음모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20년이 아니라 35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박물관에 가면 다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에요. 자연사박물관 가보세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편이 더 간지가 나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렸다는 건 일단 저한테는 1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5점 만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외딴 섬에 표류되어 있죠. 그죠?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다른 그 뼈를 보고서 윌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나 이런 감각이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감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주변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얘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애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애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 티렉스가 깃털을 달고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네. 과학적이에요. 네. 과학적입니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빠들이 보기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진짜요? 네. 나의 티렉스 짱이
아, 덕후의 마음을 울렸군요. 네. 아 그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좀 궁금하다. 펭귄이에요?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그거는 펭귄인데요. 아, 저거 좀 너무하잖아요, 저건. 하지만 과학이라는 거. 과학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수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대한 공룡이면 무조건 기공이 있어야 되고 네. 그 기공이 없으면 호흡기가 워낙 긴데 숨을 그렇게 오래 쉬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무게도 낮추고 그래서 아마 수영은 잘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티라노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개찐따 겁쟁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갯모애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티라노짱이 이 히키코모리예요. 별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기 싫은 거죠. 아니, 나가기 싫어하는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내가 그 뼈로 된 또 다른 그 나의 투영이 계속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윌슨 짝이 일어나죠. 네. 윌슨 짱이 계속 너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할 거야? 안 나갈 거야? 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사냥하는 게 너의 본능이 맞는 것 같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냥하는 게 뭐냐? 죽은 척하기.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권위나 이런 위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개찐따입니다. 그냥 그 모습이 현대인과 닮았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지 않아. 나와 나에게 용기를 줘, 용기 내고 싶지 않아. 이거 SNS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화제작이 된 겁니다. 전 진짜 이게 탁월한 식견이라고 생각해요. 인사이트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화가 할 수 있는 거지.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만화가 있는 거 아세요? 있죠. 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그것도 공룡육이거든요. 네. 그런 만화도 있는데 왜냐면 그건 선사시대가 배경이니까 아예 없어요 대사가. 그래서 그림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건 대사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정우님은 이 작품에서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전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또 그 작가 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 이름이 지크예요. 지크인 이유 하면서 이미지 두 장을 올렸더라고요. 한 장은 진격거가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조이드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정한 덕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도 호감이 갔고 우리 편이다. 사격중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사실 작은 새끼 공룡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표류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조잘조잘 계속 말을 해요. 거기서 내가 아는 티라노는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인데 이 새끼는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라면서 저는 거기서 오히려 갯모애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의 이제 공감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같은 종족에 대한 형성이라고 해야겠죠? 공감의 형성이라고 해야겠죠? 그 모습 때문에 이 작품 자체를 조금 어떻게 더 리메이크를 해서 나올 것인가? 변격이 조금 이미 될 봤던 것인가? 거에 네, 그렇죠. 비교했을 때 거기서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이게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끼죠? 또 이 가르치려고 전에 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근데 아니면 또 이제 와 감정팔이 안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공룡으로 가버리니까 그럴 수 있어. 아.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무인도에 갇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스타링크로 인터넷이 되는 시대예요. 그쵸. Don't you guys have a phone?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는. 휴대폰 배터리만 살아있으면. 그냥 지구가 와이파이 룸이에요 그냥. 그리고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네. 이 위성 문자로 네. 내 좌표를 보낼 수가 있어요. GPS요? 네. 그래서 GPS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통하는 곳에서도. 네. 저 이번에 프랑스 갔었잖아요. 네. 계속 그거 설정하라고 뜨는 거야. 신기하죠?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내 기기의 좌표값을 내 기기가 있는 좌표값을 위성을 통해서 구조센터로 보내. 그럼 그 구조센터에서 봤잖아요 그거를. 네. 그럼 헬기가 뛰어서 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면
제약이 아니라 이 제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과거로 가잖아요. 네. 그럼 과거를 활대시켜야 돼. 지금 과거인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시켜. 지금은 1960년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다 필요 없고 야 공룡이야 어쩔 건데. 그 호방함이 너무 좋았다. 참 이거 보면은 그 전작이었던 윈터 게임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작가님들은 오히려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정우님이 그걸 느꼈잖아요. 대성공입니다. 그래요? 정우님은 보통 못 느끼잖아요. 이런 거. 맞죠. 네. 인정할 건 해야죠. 보통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이거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억지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크의 감정이 파괴되잖아요. 야 이 찐따야 이 녀석 힘내 라고 하게 되잖아. 나갈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넌 물에 떠 사실. 심지어 이거 소금물이잖아 이 찐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이다.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없잖아요 여기엔. 하나도 안 나오죠. 인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기준으로 64,000개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댓글이 1,700개예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전설의 시작이 베데시입니다. 이 주라기 공원 대사가 나와 있네요. 주라기 공원 대사가 생명은 통제할 수 없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장애물을 뚫고 부수고 나아간다. 고통스러워도 심지어 위험해도 생명은 방법을 찾아낸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랩터한테 죽은 말콤 박사의 얘기합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른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1호 웹툰으로 올라오고 있는 고재영 작가님의 고대 동물기였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화경에서도 연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화경에서 윈터게임 연재하셨던 고재영 작가님이시고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약간 그 5월이 되면 만화경 회고회를 반드시 한번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기록해 놓으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녹음 어떠셨나요? 사실 요즘 들어서 만화를 볼 때 뭔가 재미를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좀 만화를 보는 게 어느 순간 다시 또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냥 만화 자체를 그냥 일상화되었다라는 느낌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전시회 하나 갔다 온 게 있었거든요. 그 전시회가 좀 특이했던 게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실제 건물이나 아니면은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딱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예술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탄생시키는 모험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작품 만화도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신작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또 다시 재밌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웹툰 지겹지라는 말을 꺼내기에 앞서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다시 웹툰을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가 만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다양한 만화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그게 웹툰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쵸. 네, 그 시간이 충분히 도래하기 전부터 이렇게 다양성이 폭발하고 있는 장르였다. 네, 매체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 심지어는 취향이 다양화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제 취향 아닐 것 같은 작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요. 마흔즈음에 이런 것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용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요즘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없는데 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 두 가지를 저도 항상 늘 조심하고 있고요. 같이 좀 넓혀보기 위해서 그 발걸음으로 웹툰이스타 같이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